갔을 때는 뭐 하자는 건지 잘 몰랐던 것 같고 두 번째 갔을 때 한 반 정도 이해가고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 네, 어서오세요. 편의점 심리학. 오늘도 사이트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대안학교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저도 이제 발도르프 교육 자체를 알아본 게 아니고 동네에 있는 이제 초등 대안학교를 알아보다 보니까 발도르프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몬테소리처럼 그냥 그런 교육 중에 하나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좀 찾아보니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명칭을 쓰는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좀 자세히 보니까 연합이 되어 있고 발도르프라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진행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살짝 지겨울 수 있지만 그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되죠? 네. 저 교실의 모양새가 전형적인 발도르프 교육 현장. 뭐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흔히 있는 모양새지만 저게 초등학교라면 좀 다르죠. 초등학교는 저렇게 운영되지는 않죠. 보통은 모듬 수업이라고 해서 모아놓고 똑같은 수업을 하긴 하지만 저 칠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몇 년 전, 작년에도 한번 갔었고 한 3년 전에도 한번 갔었어요. 아이가 4학년 때 가봤었고 작년에 한번 가봤었는데 흑칠판 좀 인상적이었고 더 인상적이었던 거 저 그림들 있죠. 저 다 선생님이 그리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보면 놀라실 일들이 많아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이 교육의 핵심 단어들을 저기다 모아놨어요. 주기 집중 수업이라고 하고 슈타이너르 박사가 제창했었고 그다음에 감성, 의지, 사고 이런 단어들 그리고 오이 리트미 들어보셨어요? 오이는 알아요. 오이, 리트머스. 그 문화센터에 유리드믹스 있죠. 네. 들어봤어요. 그거 네. 동일한 언어거든요. 이미 아이가 다 커서 몇 년 전에 유행을 되게 했었어요. 그 문화센터에서 다 유리드믹스 애들 뭐 음악 한다고 악기 두드리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게 오이가 좋은이라는 뜻이고 리트미가 그 리듬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리듬을 가지고 예술적인 뭐 활동을 한다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수채화 중심의 뭐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약간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교육이라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제 창설자는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박사거든요. 이제 1900년도 초에 첫 학교를 개관하고 뭐 저렇게 괴테아눔이라는 건축까지 하고 뭐 누가 방화를 해서 저게 다 불에 타고 재건하시는 중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천재적이더라고요. 수학과 자연과학 공부하셨고 스위스에서 문학, 철학, 역사를 공부하다가 신비학을 한때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인지학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커그니션 아니고 그냥 사람을 알아간다는 그 이론을 만들어내셨거든요. 이론이라기보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술까지 접목시키고 그리고 50여 권의 어떤 책들과 논문 같은 거 몇천 권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학구자였었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되게 엉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의 담배 공장의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막 그러고 있는 걸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인간 본성에 가깝게 그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가르칠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걸 제창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쭉 지금 100년 넘었잖아요, 이 교육이. 그래서 1994년도에 스위스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 교육 장관 회의에서 21세기의 개혁적인 교육 모델이다 해서 이제 선정이 되고 지원을 받고 지금 유럽에서는 많이 지금 있더라고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슈타이너 학교, 한국에서도 EBS에서 꽤 나왔던 거,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유럽의 학교, 뭐 영국의 학교, 독일의 학교라면서 소개가 많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은 90년도에 알게 되고 2002년도에 청계 발도르프 학교가 먼저 개교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2023년 작년까지인가 22년도까지 총 한국에 15개 정도, 16개 정도 계속 개교되고 있더라고요. 2005년도에 처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발도르프 교사 컨퍼런스 회의 이러면서 발도르프에 대한 뭐 교육 내용이라든지 철학 같은 걸 계속 공부하는 모임, 교사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핵심 사상은 인간 본성에 갖고 있는 그 상상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진실에 대한 감각, 영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을 화두에 두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좀 일반적인 교육이랑 조금 용어가 다르죠. 좀 더 다른 것도 나와요.
기본 철학은 인지학이라고 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목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상력 그리고 영감을 찾아가고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능력, 직관 능력들을 개발시키자라는 것들이 목표고요. 그리고 교육에서는 학생의 개인 내면에 어떤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형성되고 발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성, 고유성이 잘 발달될 수 있게끔 돕는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개별화 교육의 일부분이기도 한데 그보다는 좀 더 깊은 영적이고 좀 직관적인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것을 즐겨보자면 노작 교육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노동을 겸비한. 네.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죠, 네. 우리가. 근데 노작 교육과 예술 교육이라 하는데 노동이라기보다 인간의 행위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경험해서 학습하는 걸 더 중시하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런 학습들을 지향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조금 초등교육은 그래도 조금 체험도 하고 하지만 중고등부터는 거의 지면 학습을 중심으로 하고 그쵸. 있죠. 뇌만 또르륵 굴리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잘 까먹지 애들이. 그래서 사실 체험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통해야만 인간이 기억적으로도 더 잘 기억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향후 나타나는 발현되는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되는 정보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잘 익혀진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토대가 되는 어떤 내용들은 신체와 정신, 정신적인 성장에 맞춘 의지, 감각, 사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발달될 수 있게끔 한다. 저 기본 가설은 인간한테는 저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 근본 가능성이 있다. 인본주의가 바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인지적, 도덕적, 실용적 재능의 이제 발달을 추구하고 그리고 개인의 성장 욕구에 맞추고 그런 전인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기체의 개인 내적인 부분도 보지만 우주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더덕님의 말씀같이 그러네. 혹시 친척이지 않을까 싶은데 전생. 네. 그래서 그 내면의 잠재성을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기능적 잠재성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이죠. 영성적인 거 있죠. 그런 것까지 더 포함해서 그 사람을 일깨워준다는 내용인 것 필요한 같습니다. 거예요. 아니 네. 그래요. 그 환생하실 때 수학을 놓고 환생하신 것 같아서. 네. 교육이 발달 심리학을 기초로 하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철학은 인지학이고 플러스 아이들의 발달 심리학을 중심으로 맞춰진 교육인데 7년을 성장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7세, 7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영구치가 난다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가보면 영구치 얘기를 막 써놓고 있어요. 치아가 사실은 발달 중에 중요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구치가 나기 전의 영유아는 좀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상태고 아동기가 시작되는 영구치가 난 7세 이후부터는 아동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 넘어서 이제 14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이제 청소년기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선 그 0에서 7세에 해당되는 영유아기를 보면 이 시기에는 0에서 3세의 시기를 강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때가 7세를 기점으로 가시적인 물질 세계하고 비가시적 물질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랑 이때가 지나면 보이지 않는 그래서 7세쯤부터 애들이 좀 죽음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에 공포가 있거든요.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밤에 유달리 무섭다고 한다든지 그게 7세, 8세, 9세 기점으로 좀 많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시적 상황과 비가시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기 때 무서워하는 건 엄마가 없어서 무서워하는 거고 저 7, 8, 9세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런 능력이 이제 발달되어 간다는 인지적 발달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또 모방 욕구가 있거든요. 그 모방 욕구를 전제로 해서 교사가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되게 좋은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잇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그 모든 그 전자기기나 미디어 기기를 못 쓰게 하거든요. 아예 입학 허가 딱 떨어지면 집에 있는 TV 다 못 쓰게 해요. 핸드폰 말할 것도 없고 뭐 게임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못 쓰게 하고 그래서 학교 가면
계속 이제 산에서 들에서 놀죠. 물론 대안학교도 그런 게 있지만 유달리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인위적인 도구들을 쓰지 않는. 그래서 아마 학교에 볼펜이나 샤프 같은 거 아예 없어요. 다 연필하고 밀랍 크레용 이런 걸로 쓰더라고요. 일반 크레용도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자연 친화적인 건데 비싸 오히려. 독일에서 막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 악기 같은 것도 독일제를 갖고 와야 되니까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도 외부적인 자극을 통한 학습보다는 충분히 노는 것으로 자연과 합일이 되는 그런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놀이에 열중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8세부터 13세까지를 아동기라고 구분 짓는데 이때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체에서 영혼으로, 영혼에서 정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때가 이제 사춘기 초기라 해서 신체적인 뭐 큰 변화를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영혼적으로 더 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중시하지만 사실 한국 사회는 영혼의 변화 같은 것 따위야. 아니에요. 그렇지. 한국은 원래 저런 걸 중시했던 민족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죠? 일제강점기 아, 그랬구나. 그때 확 바뀌어버렸죠. 물을 좀 빼야 되겠네. 그럼요. 아직도 물이 남아있구나. 네. 이때쯤에는 아직까지 합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상상력 같은 걸 발휘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예시와 비유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해서 학습을 이루어 주는데 제가 저희 딸의 최근에 학습하는 그 온라인 학습과 이걸 보니까 와 이해를 못 하겠다 싶더라고. 예시와 비유 물론 재밌게 선생님들이 온라인 선생님들이 진짜 재밌게 해요. 재밌게 하지만 그게 충분히 이게 체험적으로 느낌적으로 이게 이해가 갈까 싶은 거예요. 오로지 구두로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그냥 온라인이니까 특히나 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데 학교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겠다 맞아요. 싶더라고요. 경험하지 않은 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느낌 못 받아요. 지금 제일 힘들어 보이는 게 사회예요.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도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뭐 우리가 이제 나이 값으로 익혀진 용어들이 있지만 얘네들 나이 값이 없기 때문에 그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벌써 3-4개 돼버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걸 설명하는 구간이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선생님도 뭐라고 더 자세히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 설명한 단어 중에서도 더 어려운 단어가 막 들어. 그건 체험할 수 있는데 같이 법을 만들고 같이 누가 어기고 그거를 물론 갖고 학교에서 재판을 해보고 조금 뭐 그런 걸 하겠지만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할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 활용하고 그거 얘기하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지나왔지만 그때 정말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막 헤맸던 생각이 나요. 어렵다. 그래서 맞아요. 3학년 때부터 사회가 시작되지만 본격적으로 어려운 거는 그런 용어들부터 맞아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집이 왕정사회라서 그래요. 아빠가 규칙 세우고 뭐 다 하잖아요. 입법사법 행정을.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서는 조금 특별활동 시간이나 조금씩 활용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이해시킨다기보다 커리큘럼에 그걸 집어넣고 그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정도로만 살짝 묻고 지나가는 정도?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걸 뭘 느꼈냐면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굵직한 큰 걸 가지고 깊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개를 가자고 하면 저기는 한 30개로 깊게 가면서 30개 가지고 확장을 조금씩 시켜주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떤 토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저런 면들이 인문학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공과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기에는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그 나이대에 해야 될 분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량을 굉장히 축소해서 밀고 가는 방법이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저는 건데.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이렇게 100까지 해놓은 거 지금 기억나는 거 1도 없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그래도 본인이 선택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집중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시험 정말 잘 봤는데 기억나는 거 1도 없어요. 학생회장인데.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나.
그게 저도. 또 그쵸. 저는 맞아요. 입법부 사법 최근에 알았어요. 40 넘었어. 진짜 이게 분명히 맞아요. 있긴 있었어 우리가 사회생활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있었지. 근데 예전에는 진짜 지금보다 더 했죠. 요즘은 맞아요. 유튜브 맞아요. 자료라도 맞아요. 보여주는데 그냥 쉽게 참 설명하더라고요. 넘었잖아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맞아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고 그게 의미가 뭐고에 대해서 외웠지 외웠어요. 의미를 이해를 못한 삼권 거예요. 분리 막 시험.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게 있는데 제가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대학교 입학을 위한 물리 시험은 공식 13개만 외우면 끝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많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럴 핵심적인 수 있죠. 몇 개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맞아 기본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맞아요. 가지들을 다 외우니까 가지가 너무 많은 거지. 농담 삼아 그래요. F는 MA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왜 A는 N분의 F까지 외우게 만드냐고. 이런 예는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돼야 되는 좋지 않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더 멀리 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아동기에 그런 능력들이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의 그런 보조적인 수단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발도르프에서는 기본 뼈대는 있지만 교사들의 창의성과 교사들의 아이디어와 교육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 교육이 한국에도 그 발도르프 교육협회가 있더라고요. 교사 양성 교육 기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아시아 태평양 뭐 연합회처럼 전 세계적으로 교사 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반 아이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확장시켜서 본인의 지식으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으로 활용을 할까를 선생님들이 많이 궁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것 열심히 같아요. 교육시켜야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때는 8년 담임을 하거든요. 담임 8년 동안 해요. 한 선생님이 8년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또 맞으면 약간 다를 좋은데 수 있어요. 결이 안 너무 맞으면 안 좋은 것 힘들어져요. 같아요. 그래서 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양면이. 조율이 될 거예요. 아이들 얼마 없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꿔달라고 조율을 할 하면 바꿔주나요? 거예요. 아마 그 내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저는 왜냐면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 선생님들하고 그냥 거의 가족이에요. 뭐 그때 제가 독립자유학교 갔을 때 90가족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교사 몇 명인가요? 물었더니 막 96가족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학생이라 하지 않고 싹 다 가족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교에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그 교사의 능력이 어떤 수업을 하는 그 공간과 교사의 그 방식 있죠. 거기에 전적으로 부모도 동의하고 교사들도 서로 간에 토의와 토론을 해서 계속 본인을 깎아내기도 하고 본인의 교육 방식을 다시 점검하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개발하기도 하고 보수 보완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교사를 내적 지각을 통해서 권위에 따른다. 그 권위란 애정적 권위, 번역이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권위 아니고 애정적 권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인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그 교사를 따르면서 모방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괜찮지 않나요? 좋은 어른이 한 분 더 계신 거죠. 근데 난 그 어른을 못 믿겠어 잘. 다시 한번. 저는 저 학교 못 보내겠어요. 조금 의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나는 이제 반대세. 가서 많은 걸 이제 물어봐야 되죠. 이런 부모들은. 맞아요. 가서 물어보고 내가 느껴야지 그냥 강제로 해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갔을 때는 뭐 하자는 건지 잘 몰랐던 것 같고 4년 전인가 그때 갔을 때는 두 번째 갔을 때 한 반 정도 이해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 굉장히 이게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른 학교들도 다 그러해요. 다 중요한데 교사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공교육에서 있다 보니 교사 중요해요. 저 수포자 됐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난 영포자. 그렇죠. 왜냐면 부모님 외에 가장 오랫동안 있고 그 학습이라는 발달 단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14세에서 19세로 보는데요. 이제는 신체와 영혼과 정신이 좀 완전히 분리돼서 각자 위치에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정신적으로 통해서 그 습득한 내용들을 자기만의 색깔로 만들어내고 판단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는 추상적 개념,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8년간의 그 담임 선생님은 본인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본인을 대접하고 본인도 선생님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되고 그래서 선생님은 가이드와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데 저게 꼭 교사가 아니고 학부모도 저렇게 아이들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죠? 저쯤 되면 이제 아이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저는 5, 6학년부터 서서히 이제 손을 떼면서 기본적인 틀을 손을 떼면서 중학교 1학년부터는 큰 틀만 잡아주고 거의 손을 놓는 게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 교육을 좀 보면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8년 단임제. 아이들의 발달 주기를 고려해서 8년간 한 담임이 쭉 맡아서 가기 때문에 교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연속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학생들은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대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그 교사의 역량인 것 같아요. 맞지 않는다는 거는 동등할 때 맞지 않는 거고 한 사람이 그릇이 크거나 뭔가 이 아이를 받쳐줄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좀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요. 뭐 기질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교사가 좀 성숙했다면 그건 충분히 교육자로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말씀드렸던 애정적 권위를 가진 담임이 되겠죠.